안녕하세요. 한일 인문학 커뮤니케이션 김경옥입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수업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사상가를 한 명 더 소개를 할 텐데, 이번에는 나카무라 하지메라는 그 사상가예요. 지난번에는 와츠이 테츠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와츠이 테츠로는 풍토론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풍토에 따라서 일본인의 특징을 정의한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 사상가 중에 나카무라 하지메가 풍토론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전파가 되어 오는데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양상이 세 나라가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르다는 걸 정리를 해서 다 다른데 일본은 이런 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또는 일본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정의를 한 그런 그 사상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은 이렇다, 일본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이제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순하게 일본인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지난 시간에 소개한 와치이 테츠로 같은 경우에는 풍토론을 근거로 그 다음에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나카무라 하지메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수용하는 방법, 불교를 수용하는 양상을 근거로 해서 일본은 이렇다, 일본인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나카무라 하지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카무라 하지메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어요. 사진이랑 다 같이 봅시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그 나카무라 하지메인데 나카무라 하지메가 쓴 책은 일본인의 사유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옆에 그 문헌을 소개를 해놨죠. 근데 이 일본인의 사유 방법뿐만이 아니라 나카무라 하지메가 쓴 책들 중에 뭐 동양인의 사유 방법, 그 다음에 뭐 중국인의 사유 방법, 한국인의 사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일본인의 사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카무라 하지메 그 문헌들을 찾아보면 아마 쭉 그 리스트로 나와 있을 거예요. 나카무라 하지메는 1912년에 태어나서 1999년도의 시대를 살은 9년도까지의 시대를 살은 그런 그 철학자이고 불교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인의 사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논해놨는데 사유 방법이라는 건 뭐죠? 일본인이 어떻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런 논리를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근데 그 일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논하는 정리하는 그 자료를 이제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를 한국과 아니면 중국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중국은 이렇지만 일본은 이랬다. 뭐 한국은 이렇지만 일본은 이랬다라는 식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독특하게 일본이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정리해서 그래서 일본은 이런 특징이 있다. 뭐 요렇게 일본인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를 정리를 해놓은 그런 그 사상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와치 테츠로보다는 조금 뒷세대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본의 그 유명한 사상가 중에 와치 테츠로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카무라 하지메가 있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이제 그 나카무라 하지메보다는 조금 더 그 뒷세대의 아주 그 유명한 인물 중에 그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도 그 사상가도 이제 정치 사상가예요. 그 사람은. 근데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지만 사실은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일본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근대 이후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온 그
그 사상가 중에 가장 최근의 그 현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고 정치 사상가이라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튼 나카무라 하지메나 와치 테즈로는 조금 그 연구 대상에서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뭐 근거 자료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희박한데 비해서 마루야마 마사오는 굉장히 많이 어떤 문헌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또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논해 놓은 그런 문헌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신 그런 연구자들이 많은데 감히 제가 이제 그런 전공자들의 어떤 논리 이런 논리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좀 뭐랄까 좀 자신감 이런 게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뭐 전공자가 가장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해서는 잘 분석하고 있고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그런 근거 자료들이나 문헌들이 조금 희박하면 조금밖에 안 되면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텐데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의 문헌이나 아니면 그를 논한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직접 접해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하기도 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어요. 근데 나카무라 하지메까지는 나카무라 하지메의 일본인의 사유 방법 이런 것들은 일본인을 알아내는데 일본인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기에 충분한 그런 문헌 같은데 또 그런 논리들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소개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충분치 않아서 나카무라 하지메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불교학자라고 했죠. 불교학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일본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불교라는 종교를 접하는 태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일본인은 이렇다, 일본인이 생각하는 것, 일본인이 인식하는 것, 또, 일본인이 어떤 불교를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렇다. 그래서 그런 불교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일본인은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불교의 수용 과정이 어떤가? 우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교의 수용 과정, 일본인이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떤가 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중일 삼국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일본인의 불교 수용 과정을 통해서 일본인의 사유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나카무라 하지메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한국 불교 한국인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과 일본인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한국인들은 그냥 불교를 있는 그대로 뭐 걸음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오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경대로 불경에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종교의 교리죠. 종교의 교리대로 한국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한다면 종교로 인식을 한다면 일본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인간 생활에 알맞는 그때 인간들이 이 불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일본 불교를 보면은 이제 과거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불교는 일반 대중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 다음에 너무 좀 부분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처음 불교가
한반도를 통해서 전래가 됐죠. 맨 처음에 한반도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됐을 때에는 너무 어렵고 또 그 불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뭐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귀족들이 향유하는 그런 그 종교였어요. 또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문화, 예술의 어떤 한 장르로서 귀족들이 향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귀족들이. 그래서 고대는 귀족들만의 즐기던 그런 불교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 불경을 보거나 아니면 불상을 뭐 감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소유를 하고 지니거나 이것들은 이런 그 행태들은 귀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의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귀족계 세력에서 중심 세력이 귀족에서 어디로 이제 바뀌죠? 천황 중심의 귀족 세력이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건 고대예요. 그쵸? 근데 그 중세로 넘어가면서 어떻다 그랬어요? 중세로 넘어가면서 그 무가 사회를 이루면서 무사들이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중세로 넘어가서부터는 이 불교도 귀족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무사들도 함께 이 불교를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 거예요. 근데 무사들이 불교를 보니까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한자로 되어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쉽게 종교로 받아들이거나 쉽게 어떤 문화예술품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쉽게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불교를 그냥 배척을 해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불교를 귀족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무사들도 불교를 활용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중세 때부터는 일본의 불교가 조금 대중불교로 바뀌어요. 대중불교. 대중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들 신불습합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신도와 불교가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신도의 좋은 점과 불교의 좋은 점, 이런 점들을 따와서, 그래서 불교가 어렵지만은 않은, 대중들도 불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불교가 바뀌냐면, 불교를 우리가 이제 불경을 읽고 그런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나요? 아무튼 이 현세에서는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많이 덕을 쌓을수록 내세에선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다 보니 이 불교를 현세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현세에 꼭 필요한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어떤 불경의 한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낭독을 하면, 계속 이제 입으로 이렇게 낭독을 하면 누구나 다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누구나 다 불경을 터득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제도들로, 그런 불교로 바꾸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불교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불교 사원이나 절이 어디에 가 있죠? 물론 일상생활 속에 이 도예지에 있는 절도 있지만, 대부분 절은 속세를 떠나서, 인간들의 세상을 떠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런 생활의 영역을 떠나서 산속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간들의 생활 영역 밖에 불교를 두려고 하는 게 한국에서 불교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불교에서 뭘 주관을 하느냐면 장례 절차도 주관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속세를 떠난 인간 생활의 어떤 생활 영역 밖에 불교를 두는 게 아니라, 인간 생활의 생활 영역 안에 불교를 같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디에 있느냐면, 이 우리가 일본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도시 속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활 공간에 함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뭐 산속에 있다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공간 속에 함께 그 절이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쉽게 인간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인간 속세를 떠나지 않고 그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그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는 그런 점을 보더라도 그 굉장히 대중적으로 불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불경대로 하면 어때요?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세를 그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안 하려면 우리가 육식도 할 수 없죠. 근데 지금의 그 변형된 일본의 불교는 육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교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육식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불교는 어때요? 스님들이 다 그 어떤 신앙인으로서 그 절에서 수행을 하거나 그런 자기 수행을 하거나 해서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덕을 쌓죠. 근데 이제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스미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생활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해요.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인간 세상에서 똑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뭐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그렇게 짧게 깎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종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머리도 기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다음에 뭐 그 불교 스님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신앙인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 하나의 종교다. 그 스님이 하나의 종교로서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교가 속세를 떠난 어떤 다른 종교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불교가 대중적으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불교로 그렇게 변형을 시킨 것이 바로 일본의 불교예요. 물론 그 중에는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옛날에 그 들어오던 옛날 불교가 전에 져서 들어오던 그 방식 그대로를 활용하는 그런 그 종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일본의 불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불교다 하면 일본의 불교가 너무 어렵지 않은, 또 이렇게 속세를 떠나 있지 않은 그런 대중적인 그런 일반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불교로 바뀌어져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교의 수용 과정도 뭐 중국의 수용 과정은 또 다르겠죠, 그렇죠? 중국도 가보니까 뭐 옥상에다 아무튼 그 뭐 속세를 떠나서라기보다는 우리하고는 또 조금 다른 그런 불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여러 불교를 처음에 수용해서 그 불교를 변형시키고 또 그 불교를 활용하는 그런 과정들, 결과들이 삼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삼국 가운데 일본에서 불교를 활용하는 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일반인들도 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교로 바뀌어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교를 받아들인 그런 그 형태, 양상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본인들의 특징이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얘기죠.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 수용적. 불교라는 거는 어때요? 지금 불교라는 건 원래 내세를 위한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세에서는 수행과 고행으로 덕을 쌓는다고 한다면 그 덕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덕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내세의 그 세계에도 불교의 경우에 한 6, 7가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가장 최상의 그런 세계가 극락 세계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 신의 세계, 뭐 세 번째가 인간의 세계, 네 번째가 무슨 뭐 짐승의 세계,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뭐 6개나 7개의 그런 그 레벨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내세를 위한 그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는 우리가 현세를 위한 그런 종교는 아닌 거죠. 근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서 현세에서 대중들이 불교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중적으로 바꿨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불교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그 현상을 볼 때 일본인들은 어떻다? 굉장히 현실 수용적이다라고 할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현실 수용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인륜 중시적인 그런 양상을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에서 보인다라고 이제 그 나가무라 하지메는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합리적이다. 일본인은 약간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 양상을 볼 때 비합리적인 그런 경향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특징을 얘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현실 수용적, 두 번째는 인륜 중시적, 세 번째는 비합리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현실 수용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실 수용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주어진 환경 세계나 객관적 조건을 그대로 긍정하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현실 수용적인 태도, 현실 수용적인 어떤 그런 그 경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들을 보면 현상 세계에서 절대자를 파악하려고 그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아니면 그 확신할 수 없는 먼 미지의 세계라든지 이런 데서 절대자를 그 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 가운데 절대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이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현상 세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그 하늘나라에서 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기독교의 뭐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자는 그냥 현실 세계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절대자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 자연관이 모든 자연에 그 정령이 깃들여 있다, 영혼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믿고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을 절대자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도는 모든 만물에 정령이 혼이 깃들여져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절대자로 그런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 세계에서 절대자를 파악하는 것, 그런 자연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볼 때 일본인들은 굉장히 현실 수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적어놓은 현세주의, 신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도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모든 그 만물들의 정령이 깃들여 있다. 모든 만물들은 다 혼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그런 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럼 공부를 잘 하다가 죽은 그런 그 사람을 신으로 내가 이제 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게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내가 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 신을 믿는 행위, 그런 행위가 바로 현세주의적인 그런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다산을 이거는 이제 그 신도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징이 애니미즘적, 뭐 토테미즘적 이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절대자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걸 이제 신앙으로 삼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신도가 현세주의적
종교로서 이제 존재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신도를 선호하는, 그 다음에 신도를 잘 활용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 현세주의적인 그런 그 심리,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상 세계에서 절대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이제 자연관에서 아까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자연관을 얘기를 하면 글쎄, 일본인들은 우리의 자연관은 어떻죠? 우리의 자연관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의 자연관은 자연의 모든 자연의 정점에 가장 위에 인간이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활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쵸? 꼭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 모든 자연은 인간보다 아래 하위에 있다. 그래서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의 자연관은 좀 달라요. 일본인들은 모든 자연은 인간도 그 자연 안에 속해 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관계로 보지 인간이 자연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그래서 그런 자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에 대한 신성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두드러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 절대자를 고르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현실에 충실하는 현실에서 그 절대자를 고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 그런 인식들이 그런 양상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관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일본인들은 현실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양상이나 이런 것에 나와 있다. 그래서 나가무라 하지메가 보기에는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이 그 일본인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신도와 불교를 접합시키려고 한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불교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대중적으로 만들어내서 대중적으로 이제 변형시켜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양상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일본인들은 현실 수용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인륜 중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일본인들은 인륜 중시적이래요. 인륜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성한 인륜 조직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 나가무라 하지메가 보기에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을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이 인륜 중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일본인에 대해서 그 전에 질문을 통해서 집단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또 이따가 이번에 같이 올릴 그 두 번째 파일에 두 번째 그 자료에 여러분들 질문 가운데 또 이제 개인주의, 집단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보다는 일본인들은 어때요? 인간관계, 인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시하는 이런 걸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인간관계의 우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스스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밑에 한정된 인륜적 조직의 절대시. 이거는 한정된 인륜적 조직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륜적 조직은 거기에다가 이제 한정된이라는 용어가 붙으면 바로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국가를 절대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지상주의적이다. 지상주의적인 그런 그 양상을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 개인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또 인간관계를 우월시하는 그런 성향이나 그다음에 지상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정된 인륜적 조직을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이나 이런 경향을 볼 때 일본인은 인륜 중시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이것도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나카무라 하지메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그 루트,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을 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카무라 하즈메는 또 세 번째 특징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일본인들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일본인의 이해 및 표현이 논리적이기보다는 직관적이고 정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논리학의 미발달로 단순한 상징만을 쫓는데요, 일본인들이. 그 다음에 객관적 질서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대요. 물론 글쎄 이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하이쿠를 알고 있나요? 하이쿠는 일본인들의 이제 정형시죠. 우리나라에 시조가 있는 것처럼 일본인들의 한국에서 시조를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정해진 글자 수로 이제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는 그런 이제 시조 같은 시를, 이제 정형시를 말해요, 하이쿠는. 근데 이제 17글자, 그러니까 5글자, 7글자, 5글자에서 총 17글자로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는 그런 이제 정형시를 짓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17글자 안에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다 응축을 하고 압축을 해서 표현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어떤 그런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 그 상황 표현을 다 하는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상징이라는 거는 용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내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상징적인 용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건 사투리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거시기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거시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거시기가 달라지지만, 이 거시기라는 용어에는 모든 얘기들을 다 그 거시기라는 얘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빌논리적이고 약간 추상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들도 다 언어로 설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상징성 이런 것으로 모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정서적이고 이제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풀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나카무라 하지메 말고 풍토로 봤을 때도 일본인들의 그런 비합리성, 논리적으로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영어처럼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다 나열이 돼야 그 뜻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 언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하나의 단어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짙은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그래서 논리적이기보다는 직관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디에서 불교를 수용하는 그런 태도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카무라 하지메가 얘기하는 일본인의 세 가지 특징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본인의 사유 방식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이래서 일본인을 현실 수용적이라고 했구나, 인륜 중시적이라고 했구나, 비합리적이라고 했구나, 더 그렇게 이해가 가겠지만, 읽어보지 않더라도 나카무라 하지메가 불교를 수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런 일본인의 세 가지 특징을 정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말 그런가? 라는 게 의심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된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정말 일본인들은 나카무라 하지메가 관찰한 것처럼, 또 정리를 한 것처럼 현실 수용적, 인륜 중시적,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책도 사실은
그 일본인의 사유 방법, 일본인은 이래서 이렇다. 일본인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을 유연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해석하게 하기보다는 일본인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데올로기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요 책도 와츠이 테즈로의 풍토론과 마찬가지로 비판적 시각에서 이 책을, 이 문헌을, 그러니까 나카무라 하지메의 일본인의 사유 방법,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자면 요것도 다분히 그 일본인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자기 합리성 이런 것들을 지닌 그 이데올로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합리를 위해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본인들의 일본인 가운데 사상가 두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정의해 놓은 일본인, 또 일본의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글쎄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물론 다 공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쓰여진 일본인, 이 시대에 그들이 풀어낸 일본인들은 이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과연 이런 논리들을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현재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있는지, 그들의 논리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유하고 응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